갑자기 넘어가니까 이런 어떻게 했지? 지난 시간에 루이스 다이그램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VSEPR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VSEPR 이론은 뭐냐면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이론이에요. 분자 구조가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CO2하고 SO2가 있거든요. 둘째 끓는 점이 어떤 게 높냐면은 얘가 더 높아, 얘가 낮아. 왜 그러냐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CO2는 이렇게 생겼죠. 반면에 SO2는 어떻게 되나? 꺾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극성 문제라고 그러고 무극성 문제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우리가 예전에 다이폴 모멘트를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델타 마이너스를 갖고 델타 플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O와 C 사이에는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다이폴 모멘트를 갖고 있냐면 옥신에서 카본 쪽으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CO 사이에서 다이폴 모멘트가 있는데 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다이폴 모멘트가 상쇄가 돼서 CO2 분자 전체의 다이폴 모멘트는 0이 됩니다. 반면에 SO2는 꺾어진 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 SO 사이의 다이폴 모멘트하고 여기 SO 사이의 다이폴 모멘트가 상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가 되기 때문에 얘가 분자 사이 인력이 더 크고 그래서 끓는 점 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지만 모양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백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화학자들이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을 때 구조를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은 주로 붕화학 가지고 예측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뭘 배울 거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배울 것이고 NMR 배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배우지는 않겠지만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통 분자 구조를 예측을 해요. 실험적인 방법으로. 근데 간단한 분자 같은 경우에는 VSEPR 이론 가지고서도 충분히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지 않고서도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우리가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VSEPR 이론을 배우도록. 그 다음에 다이폴 모멘트를 잠깐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이폴 모멘트를 어떻게 정의했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를 QR이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다이폴 모멘트는 벡터량이에요. 스칼라량이 아니야. 따라서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어. 그래서 보통 다이폴 모멘트는 화살표를 표현해.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크기는 지금 방금 썼지만 Q 곱하기 R에 해당하고요. 방향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옥스토비 책에서는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가진 쪽에서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쪽으로 향하도록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는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서 상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VSEPR로는 어떻게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로 어떤 분자를 공부할 거냐면은 CO2, EF3, 그 다음에 CH4, NH3, H2O, 그 다음에 SF6. 자, 이런 분자들의 분자 모양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SEPR 이론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CO2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CO2 이렇게 그려지겠죠. BF3는 우리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그려. 자, H2는 어떻게 그리나요? H2는 산소의 비공유전자쌍 두 개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NH3는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갖고 있죠. 자, PF5는 이대로야. 그냥 5개가 그대로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반면에 CLF3는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를 갖고 있냐면은 2개를 갖고 있어. SF4는 몇 개를 갖고 있냐면 하나를 갖고 있어. SF6는 비공유 전자쌍.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스텝은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야.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스테링 넘버를 정의하는 거야. 스테링 넘버.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웍시 전에 스테링 넘버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은 먼저 원자를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결합하는 원자의 수가 스테링 넘버에 들어가요.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가 추가가 돼.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4. H2O에서 옥시전의 스테링 넘버가 몇이 되냐면은 4가 되는 거예요. NH3는 어떻게 될까요? NH3는 원자가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3.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냐면 하나, 4. 얘도 4가 돼요. CH4도 4가 되겠죠. 여기는 4개의 원자가 연결이 되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자들은 전부 스테링 넘버가 4짜리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CO2는 어떻게 될까요? CO2는 카본에 O가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2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2예요. 그냥 스테링 넘버가 2야.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돼. 여기가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여기 둘, 여기 둘, 그래서 스테링 넘버가 4라고 하면 안 되냐. 이게 이중결합이냐 단일결합은 상관이 없어. 그냥 몇 개의 원자가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주 결합이냐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CO2의 스테링 넘버는 2다. BF3는 스테링 넘버가 몇이 될 거냐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원자 3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 4가 되고 얘는 몇이 될까요? 5가 되겠죠. CLF3 같은 경우는 3개의 원자가 연결이 되어 있고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더해주게 되면은 5가 될 것이고 SF6는 6이 될 거야. 스테링 넘버까지 결정이 됐어.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VS-EPR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VS-EPR 이론은 이제 스테링 넘버를 이용을 해서 분자 구조를 결정을 하는데 이 VS-EPR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데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R이 뭐의 약자냐면 리펄전의 약자거든요. 반발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발력이 중요한데 뭐의 반발력이 중요하냐면은 EP는 뭐의 약자냐면은 일렉트론 페어예요. 전자 쌍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분자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 BF3 같은 경우 여기 전자쌍이 있죠. 여기 전자쌍이 있고 여기 전자쌍이 있어요. 이 세 개 전자쌍이 서로 반발을 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VS-EPR 이론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세 개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는 저 분자가 몇 도 벌어졌을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면은 120도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 그래서 BF3는 어떤 구조를 하냐면은 정삼각형 구조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C와 O 사이도 전자쌍이 있고 C와 O 사이도 전자쌍이 있는데 2개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몇 도가 될 거냐면은 180도가 다시 말하면 얘는 선형 구조를 하게 됩니다. 스테링 넘버가 2짜리인 분자는 선형 구조를 하고 스테링 넘버가 3짜리일 때는 트라이앵글러 모습을 할 것이다. 반면에 얘는 스테링 넘버가 4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는 이게 몇 도가 되냐면 109.5도가 될 때가 가장 안정된 거죠.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게 될 것이다. 스테링 넘버가 6짜리는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자주 배울 텐데 옥타헤드랄 컴플렉스를 여기 이렇게 옥타헤드랄 구조를 이룰 때 가장 이 전자쌍과 전자쌍의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스테링 넘버가 5짜리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이라고 해서요. 이 옥타헤드랄은 평면에 사각형이 있잖아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은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꼭지점수에 위치하고 위아래 곡선 5개 위치를 차지할 때가 가장 반발력이 최소화가 되는 구조다라는 거죠. 이것이 VS-EPR이고 전자쌍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2, 3, 4, 5, 6 할 때 어떤 구조가 되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먼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구조는 옥타이드럴 구조하고는 좀 달라. 왜 다르냐? 옥타이드럴 구조에서는 여기 위치에 있는 하고 여기 위치가요 기하학적으로 동등한 위치야. 구별을 못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쏙 90도 돌려버리게 되면 얘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위치하고 이 위치는 서로 구별 불가능한 위치야 기하학적으로. 그러나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에서는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구분이 가능한 위치야. 서로 구분이 가능해. 이름도 있어. 여기를 액시얼 포지션이라고 부르고 여기 위치를 이퀴토리얼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하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결합 길이도 달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달라요. 길이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PF5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5개 위치에 그냥 F를 다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문제는 CLF3나 SF4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설포에 있는 전자쌍은 플루리랑 결합하는 결합 전자쌍도 있지만 또 무슨 전자쌍이죠? 결합과 상관없는 전자쌍이 두 가지 종류의 전자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5가지 위치 중에 요 결합과 상관없는 전자쌍을 액시얼 포지션에다 위치시켜줘야 되냐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시켜줘야 되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SF4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요 롬페어가 액시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롬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구조가 실제 실험 결과랑 부합하느냐? 바로 이 포지션. 롬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험적으로. 우리가 20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붕황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 특히 어떤 붕황법을 배울 거냐면은 NMR이라는 붕황법을 사용하고 NMR이 화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야. NMR을 찍어보면은 이 구조가 아니고 이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얘기하지 않고 20장에 가서 얘기하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달에서는 SF4인 경우는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하다. 근데 어느 구조냐? NMR 실험 결과에 하면은 롬페어가 이퀴토리얼 포지션을 차지할 때 이거다. 뭐 가지고 알았냐면은 NMR 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20장에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NMR 가지고서 요 구조를 발견했다. 그렇죠? 자, 반면에 CLF3는 몇 가지 구조가 가능할까요? SF4는 한 가지 구조가 가능한데 CLF3는 몇 개 가지 가능하냐면은 롬페어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구조가 가능해요. 세 가지 구조가. 첫 번째는 뭘까요? 두 개가 전부 액시얼 포지션을 차지하는 구조가 가능한 구조예요. 두 번째는 둘 다 이퀴토리얼 포지션을 차지하는 구조도 가능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는 액시얼 포지션, 하나는 이퀴토리얼 포지션을 차지하는 세 가지 구조가 가능해.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NMR을 찍어보니까 어느 구조로 밝혀졌냐면은 요 구조로 알려졌다는 게 NMR 찍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롬페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스택 넘버가 5짜리일 때는 조심을 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냐면 두 개의 다른 포지션이 있어서 롬페어를 어느 위치에다 위치시켜야 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론은 쉬워. 언제나 어디다 위치시키면 된다는 얘기냐면은 이퀴토리얼 포지션에다 위치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가지고 하느냐? NMR이라는 붕황법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20장에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택 넘버가 5짜리를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택 넘버가 4짜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스택 넘버가 4짜리는 방금 얘기했지만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가 메탄이에요. 4개가 동등하게 본딩 페어로 구성이 되는 거. 이때 몇 도가 되냐면 109.5도가 돼 있어. 자, 그리고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택 넘버가 4짜리이기 때문에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해. 근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 이 전자쌍들이 다 똑같은 본딩 페어인데 비해서
NH3 같은 경우 뭐가 있죠? B20, 그러니까 론페어가 있죠, 론페어가. 그러면은 이제는 본딩 페어와 본딩 페어의 반발력, 론페어 본딩 페어의 반발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각도가 달라요. NH3인 경우에는 저게 몇 도가 되냐면요, 107.3도로 알려져 있어. 109.5도가 아니고 107.3도야.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가 몇 도로 알려져 있냐면 104.5도로 알려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란 테트라헤드랄 구조에서 약간 찌그러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각도가 109.5도에서 107.3도, 104.5도로 줄어들었냐를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본딩 페어와 본딩 페어 사이의 반발력보다 론 페어와 본딩 페어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각도가 줄어든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동등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 반발력보다 론 페어와 본딩 페어 반발력이 더 크다. 그래서 이 각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물 같은 경우에는 론 페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찌그러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트라헤드랄 구조이긴 하지만 론 페어가 들어가면서 론 페어에 의한 반발력이 더 커져서 각도가 줄어든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CH4에서는 여기가 전부 H죠. 그 중에 H 하나를 CL로 바꿨어요. 이 세 개는 똑같아요. 여기에 CL로 바꿨어. H는 요만해. 그럼 얼뜻 생각하면 작은 수소 대신에 큰 CL을 붙여넣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얘를 밀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각도가 이게 109.5도인데 얘도 109.5도고 얘도 109.5도거든요. 여기가 109.5도야. 요 각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보잖아요. 요 각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얼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작은 수소 대신에 굉장히 큰 벌키한 CL을 집어넣기 때문에 CL이 얘를 밀 거라는 거지, 이쪽으로. 그러면 각도가 줄어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 몇 도냐면은 얘가 110.5도야. (109.5도에서) 110.5도로 살짝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죠. 좀 이상하다는 거죠. 작은 거 대신에 굉장히 벌키한 CL을 집어넣었으면 이게 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늘어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건 아까 요거 때문에 그렇대. 아까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 VS-EPR이라고 그랬잖아요. VS-EPR에서 EPR이 뭐의 약자냐면은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반발력이 중요해. 리펄전이 중요한데 뭐의 반발력이냐? 뭐의 반발력?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라는 거야. 전자쌍. 근데 내가 지금 설명 어떻게 했지? 얘 설명할 때는 요 CL이 요 H를 밀어내서 요 각도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VS-EPR로는 원자 사이 반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전자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자쌍. 전자쌍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본딩 페어. 여기 본딩 페어. 여기에 전자쌍이 있는 것이지 원자 사이의 반발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쌍과의 반발력이 중요한데 왜 그럼 CL이 들어갔을 때 이 각도가 줄어드느냐? CL은 어떤 원소냐면은 할로겐 원소,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원소예요. 다시 말하면은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야. 그래서 다른 데서 전자를 뺏어오려고 그렇다는 거지. 그럼 CL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본딩 표에 있는 전자를 얘가 뺏어가. 뺏어가게 되면은 여기 전자쌍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하고 얘의 반발력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감소하게 돼서 이게 들리게 돼서 110.5도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VS-EPR로는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데 원자 사이 반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자 사이 반발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전자 쌍간의 반발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VS-EPR 이론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자, H2O가 있고요. F2O가 있어요. H를 F로 바꿔버렸어요.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두 가지. 뭔데?
비교해 볼 거고 다이퍼 모먼트의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먼저 본드 앵글. 만약에 내 문제를 이렇게 낼 수가 있어. 요 각도하고 요 각도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인가를 질문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H2에서는 여기 몇 도냐면요. 아까도 했었지만 104.5도를 알려져 있어. 반면에 F2는 이 각도가 몇 도냐면은 103도야. 줄어들었어. 자, 이걸 만약에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왜 F로린이 들어갔더니 각도가 줄어드냐? 아까랑 비슷한 얘기야. 아까 CL 대신에 지금 이제 F거든요. F는 무슨 원소냐면은 가장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원소예요. 따라서 이 F가 하는 역할은 뭐죠? 여기 본딩되어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거야. 자기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 반발력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여기 있던 전자 얘가 뺏어가 버리니까 본딩 페어 쪽에 있었던 이 전자 쌍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반발력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오히려 감소하더라. 본드 앵글에 관한 다이퍼 모먼트. 그 다음에 H2의 다이퍼 모먼트는 몇 디바이냐면 얘는 1.85 디바이예요. 근데 F2의 다이퍼 모먼트는 팍 줄어들어. 0.297 디바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나냐? 심지어 얘는 굉장히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원소잖아요.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원소를 또 바꿔놨더니 다이퍼 모먼트가 급격히 줄어들더라. 급격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퍼 모먼트는 벡터량이라고 했어요. 벡터량.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있고 네거티브 차지가 있으면 화살표를 그려야 된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그리냐면 옥스터비 책에서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줘. 다이퍼 모먼트는 벡터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스템하고 요 시스템에서 다이퍼 모먼트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옥시전에 뭐가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자, 먼저 O와 H 사이의 본드 다이퍼 모먼트는 어느 방향일까요? 이게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다이퍼 모먼트가 있을 거냐? 이쪽 방향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도 이쪽 방향이겠죠. 이거는 요 결합에 의한 다이퍼 모먼트예요. 근데 요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다이퍼 모먼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고 산소는 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퍼 모먼트 어느 방향이겠어요? 아래쪽 방향이라는 거죠. 얘하고 얘 사이에는 마이너스 네거티브 차지를 띈 쪽에서 포지티브 차지를 띈 쪽으로 화살표를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로이퍼에 의한 다이퍼 모먼트는 이쪽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를 다 더해주게 되면 이쪽 화살표가 나오고 그것이 1.85 디바이다라는 거예요. 반면 F2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론페어와 요 원작 사이에는 다이퍼 모먼트가 어느 방향이냐면은 요 방향, 이건 바뀌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F와 O 사이 다이퍼 모먼트는 방향이 바뀌어. 왜 그러죠? 이제는 F하고 O 사이에 뭐가 더 일렉트로 네거티브 하냐면은 플로린이 일렉트로 네거티브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플로린이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거예요, 이번 반대 방향으로. 그럼 F와 O 사이 다이퍼 모먼트는 어느 방향이겠어요? 요 방향이 된다는 거죠. 얘도 F하고 O 사이도 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요 두 개 화살표하고 요 론페어에 의한 화살표가 서로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쇄가 돼. 그래서 다이퍼 모먼트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H2하고 F2는 이렇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예로 NH3하고 NF3가 있어요. H를 F로 바꿔줬어. 자, 본드 앵글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각도가 클까요? NH3가 더 커야 되겠죠, 그죠? 얘가 몇 도가 되냐면은 107도, 102도. 이유는 똑같아. 이유는. 그 다음에 다이퍼 모먼트는 누가 더 클까요? 다이퍼 모먼트는 얘하고 얘 중에 아까랑 똑같이 얘가 더 커요. 얘가 1.47 디바이고 얘가 몇 디바이냐면은 0.23 디바이면 되게 설명은 얘랑 똑같아요. 설명. 수소 하나가 더 붙은 거 빼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3장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 그냥 분자 두 개를 주고서 결합각도가 큰 거가 어떤 거냐, 다이포먼트가 큰 게 어떤 거냐,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SO3하고 SO3보다 이것도 한번 할게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이게 여기 각도 있거든요. 여기 각도 있어요. 이거 A 분자라고 그러고 B 분자라고 그랬을 때 이 각도 있잖아. 각도가 어떤 게 더 클까? 각도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 A가 더 커. 이게 몇 도냐면은 111.3도. 이게 몇 도냐면은 108도. 이거 왜 그러죠? 얘도 일렉트로네가티브하고 얘가 일렉트로네가티브하죠. 얘가 더 일렉트로네가티브하거든. 얘가 더 많이 전자를 더 많이 뺏어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각도가 얘가 좀 줄어든다는 거야. 뭐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얘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마지막 얘는 SO3 2-야. 산소가 3개 붙어 있어요. 질문은 본드 앵글. 질문 이거야. SO3에서 S와 O 사이의 결합, SO, OSO 사이의 본드 앵글이 어떤 게 둘 중에 더 클 것이냐. 그 다음에 결합 길이. S와 O 사이의 결합 길이 중에 어떤 게 더 결합 길이가 길 것이냐가 질문이야. SO3하고 SO3 마이너스 중에 S와 O 사이의 결합 길이가 긴 것은 둘 중에 뭘 것이냐. 그 다음에 S와 O와 S와 O 사이의 결합 각도.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이냐가 질문이라는 거냐. 이것도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SO3의 루이스 다이그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죠. SO3는 디오비탈이 있어가지고요, 밸런스 쉘 익스페리먼이 가능해요. 그래서 SO3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S는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있어서 루이스 다이그램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어요. 반면에 SO3 2-는 전자 두 개가 더 붙어지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거 복론 구조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 더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SO3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SO3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얘, 2-는 얘,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얘는 스테인 넘버가 몇이냐면은 3이니까 이 각도가 몇 도가 될까요? 120도. 정확히 120도가 됩니다. 반면에 얘는 몇 도가 될까요? 얘는 스테인 넘버가 몇이죠? 4가 되는 거예요. 여기 론 페어가 있고 5가 3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스테인 넘버가 4예요. 각도가 근데 이제 정확히 109.5도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여기를 론 페어가 있고 이게 본딩 페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109.5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6도 정도 돼요. 얘가 6도가 돼요. 따라서 첫 번째 문제, 어떤 게 결합 각도가 클 것이냐. 얘가 더 클 거예요. 얘는 스테인 넘버가 3짜리고 얘는 스테인 넘버가 4짜리고. 자, 결합 길이. 결합 길이는 무엇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죠? S와 O 사이에 뭐가 더 강한 결합이냐를 질문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얘는 본드 오더가 몇이냐면은 2차예요. 얘는 본드 오더가 몇이 될까? 얘는 단일 결합은 다 있고 이중 결합이 3개 공명 구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1과 3분의 1 결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죠? 뭐가 더 강한 결합이라는 거예요?
SO3에 있는 SO가 더 강한 결합이라는 얘기야. 결합 길이는 뭐가 더 짧을 거냐면 얘가 짧을 거라는 거야. 얘가 더 길 거라는 거야. 실제로 결합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은 얘가 이 결합 길이가 얼마냐면은 142 피코미터예요. 반면에 여기 결합 길이는 얼마냐면은 151 피코미터로 알려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야를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합 각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대강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은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문제 낼 때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꼭 해보라고 그런 거 있었죠. 꼭 해보라고. 뭘 해보라고 그랬냐면은 NO2하고 N2O 가는데 얘를 꼭 해보라고 그러지. 얘를. NO2에서는 가운데 나이트로젠이 들어가 있어요. 나이트로젠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얼뜻 생각해보면은 O가 가운데 있고 나이트로젠이 양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기지 않고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O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실제 실험을 해보면.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얘 그려보고 얘 그려본 다음에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형식 전환을 계산해보면은 얘가 더 안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어.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계산할 수가 있어.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자, 이제 N2는 얘가 아니고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N과 N 사이의 결합 길이하고 N과 O 사이의 결합 길이 중에 어떤 게 더 짧을 것이냐.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 본드 오더가 얼마인지, 여기에 본드 오더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길고 짧은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장을 마치려고 하고요. 제가 구글 클래스룸을 하나 개설했는데 거기 숙제가 다 있어. 숙제가. 자, 코드는 여기로 들어가. 그럼 일반학 1 2024년 그렇게 나오는 구글 클래스룸이 있어. 여기에 내가 과제를 하나 올렸어요. 3장에 가는 과제야. 여기 제출 기한이 있거든요. 아마 3월 24일인가가 되기 때문에 아직 상당히 멀리 있어. 근데 그걸 잊어먹고 안 내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그랬죠. 제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면은 제출할 수도 없어. 시간은 오래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그래서 이제 3장을 마치려고 해요. 3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양자역학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다음 시간부터 양자역학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약간 남아가지고서 3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포텐셜 에너지 커브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다. 근데 이 HCl의 IR 스펙트럼을 찍으면요 흡수픽이 보여.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원자가 원자 사이가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원자 사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려보면은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R이고 여기에 VR이야. 이게 딱 결정이 되잖아요. 분자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뭘 알 수가 있느냐? 다 알 수가. 결합 길이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 포텐셜 미리워까지. 그 다음에 6타입까지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결합 에너지에 관한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곡률이죠. 곡률로부터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힘 상수를 계산해서 진동 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 포텐셜 에너지는 얘로 이런 포텐셜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마지막 질문은 얘는 어떻게 갈 것이냐? VR. 요 커브를 우리가 VR이라고 부를 거거든.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질문이에요. 양자역학적으로. 6장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6장에 또 나오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양자역학적으로 HCl 분자가 있어. 그럼 원자에 원자 오비탈이 있는 것처럼 분자에는 분자 오비탈이 있다는 거죠. 양자화된 분자 오비탈이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갖는 분자 오비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문자에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자가 4개가 있었다고 그러면 전자를 이렇게 채워 넣을 거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계산해 봤더니 뭐 요점이다 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어느 계산되어 나와져 있겠죠. Y축에다가. 자, 근데 분자는 움직일 수가 있어. H와 CL 사이의 거리 R이 바뀔 수가 있어. 얘는 R이 1옹스트럼일 때야. 1.1옹스트럼일 때 얘가 늘어나가지고요. 이렇게 늘어나서 1.1이 되면은 중요한 것은 분자 오비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여기 바뀌어. 예를 들면 이게 뭐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 뭐 이렇게 뭐 올라갈 수가 있어. 하지만 컨피그레이션은 안 바뀌어. 여기 2개, 여기 2개 있는 전자는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찍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R을 바꿔가면서 이 에너지를 다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어떤 모양이 나와. 뭐 이런 모양이 나와. 얘하고 얘는 아직 달라. 뭐가 여기에 빠져있다고 그랬지, 뭐가?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면? 원자핵과 원자핵의 청력이 여기다가 추가가 돼야 돼. 이 식은 어떻게 되나? 여기는 VNN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플러스 4파입실론0 R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항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겠어요? 그러니까 분자 오비탈이 있고 컨피그레이션이 결정이 돼. 그럼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계산했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어. 그 모양에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항을 더 추가해? VNN. VNN이 뭐죠? 얘하고 얘 사이에 청력을 이 항을 추가시켜버리면은 얘하고 이 추가된 항에다가 얘를 더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요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커브가 하나만 있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만. 왜 그러냐?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여기. 그럼 이 말고 뭐 다른 커브가 그려지겠죠. 다른 커브.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 가게 되면은 다른 커브가 그려져. 그 커브에다 또 VN을 또 더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커브 위에 뭐 다른 게 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이거. 자, 근데 얘나 둘 다 중성 분자예요. 왜 중성 분자죠? 얘는 전자가 여기 두 개 있을 때고 얘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갔으니까 여전히 분자야. 얘하고 얘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컨피그레이션이 다른 거야. 컨피그레이션.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는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날아가 버려. 근데 점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베이큐um 레벨이라고 부르거든요. 베이큐um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가 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상태를 우리가 베이큐um 레벨이라고 불러. 여기 있던 전자 여기로 날아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중성 분자가 아니고 캐타이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자의 에너지를 또 그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얘를 또 더해줘. 그러면 요 위쪽에 또 뭐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는 더 이상 중성 분자가 아니고 뭐죠? 캐타이온이 되는 거예요. 캐타이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요 커브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는 우리가 6장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양자하기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양자학으로 들어가도록 다음 주부터는